게 가공선 고바야시 다키지. 소작쟁이로 살며 어렵게 개간한 땅도 자본가들에게 빼앗겨버리는 가난한 농민들, 열악한 근로 환경에서 일하며 언제 사고로 죽을지 모른다는 불안에 떠는 노동자들, 버젓이 학교를 졸업하고도 좀처럼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학생들, 가난 때문에 학교도 가지 못하고 한창 뛰어놀 나이에 생업 전선에 내몰린 아이들, 사회의 약자들이라 할 수 있는 그들이 돈을 벌 수 있다는 희망을 안고 깨 가공선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자의적인 선택으로, 주위의 권유로, 혹은 그럴듯한 삼풍발림에 속아서 말입니다. 이게 가공선은 공장선이지 선박이 아니다. 따라서 항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20년 동안이나 목숨만 부지해가며 운행한 터라 침몰시킬 수밖에 없는 비틀거리는 매독 환자 같은 배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겉에만 진한 화장을 한 채 하고다태로 흘러 들어왔다. 게다가 개 가공선은 온전한 공장이었다. 그러나 공장법의 적용도 받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이보다 안성맞춤인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은 달리 없었다. 자본주의가 늘 정해진 곳에서만 이윤을 내면 머지않아 막다른 지경에 몰리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가서 돈이 남아돌게 되면 말 그대로 무슨 일이든 하려고 하고 아무리 곤란한 상황에서도 필사적으로 혈로를 찾아낸다. 게다가 배 한 척에 수십만 엔이 쉽게 들어오는 게 가공선, 그들이 미친 듯이 매달리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현실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돼지우리만도 못한 비좁고 지저분한 생활 환경에서 영양가라고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허접한 음식, 부딪히고 미끄러지고 떨어지며 사상자가 속출하는 위험한 작업 환경은 그야말로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게 가공선은 모두가 고물배였다. 노동자가 부고오치크의 바다에서 죽는 일 따위는 마루노우치 빌딩 안에 틀어박혀 있는 중역에게는 어찌되는 상관없는 일이었다. 자본주의가 늘 정해진 곳에서만 이윤을 내면 머지않아 막다른 지경에 몰리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가서 돈이 남아돌게 되면 말 그대로 무슨 일이든 하려고 하고 아무리 곤란한 상황에서도 필사적으로 혈로를 찾아낸다. 감독관은 상품 말고도 반대로 작업량이 가장 적은 사람한테는 벌칙을 내리겠다는 벽보를 붙였다. 쇠몽둥이를 벌겋게 달궈서 몸을 지지겠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아무리 도망치려 해도 도망칠 수 없는 마치 자신의 그림자같이 따라다니는 벌칙에 늘 쫓기며 작업을 했다. 작업량은 할당치가 점점 올라갔다. 우리는 책계 가공선을 단순한 소설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한 노동자를 대변하는 일본 작가가 쓴 소설 정도로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이 책을 읽고 프롤레탈리아를 대변하는 글 정도로만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역사를 잊었거나 왜곡하는 사람 중 하나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학생 중 한 명은 어렸을 때 할머니를 따라서 갔던 절의 어두컴컴한 법당 안에서 본 적이 있는 지옥도를 떠올리며 지금 여기가 딱 그렇구나 하고 생각했다. 폭사를 견디지 못하고 도망치다 붙잡히면 말뚝에 묶어놓고 말 뒷발에 걷어차이게 하거나 뒷마당 도사견에 물려 죽게 했다. 더구나 그 참혹한 짓을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사람들의 눈앞에서 저질렀다. 갈비뼈가 가슴 속에서 뚝 하고 안쪽으로 부러지는 소리가 나자 인간이 아닌 인부들 중엔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돌리는 사람도 있었다. 기절하면 물을 뿌려서 다시 정신이 돌아오게 했다. 그런 것을 몇 번이나 되풀이했다. 이 내용은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 본토에서 일본인 노동자들에게도 일어났던 악행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일 조선인 노동자들의 대우는 어떠했을까요? 당연히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작가 고바야시 다키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실 고바야시 다키지를 비롯한 일본 사람들 대부분은 착하고 좋은 사람들입니다. 다만 정치인과 그 명령을 따르는 악두 같은 일본인들이 문제입니다. 내지에서는 노동자가 평등해져서 무리하게 일을 시킬 수 없게 되었고 시장도 대부분 개척이 마무리되어 버리자 자본가들은 홋카이도와 사할린으로 갈고리 같은 손톱을 뻗었다. 그곳에서 그들은 조선이나 대만 같은 식민지와 똑같이 자기들 마음이 내키는 대로 노동자들을 혹사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누구도 그에 대해서는 아무 알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자본가들은 확실히 이해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해가 뜨기 전부터 일터로 내몰렸다. 그리고 곡괭이 끝이 희끗희끗 달빛을 받아 푸르스름하게 빛나고 주위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일했다.
근처 감옥에서 일하는 죄수들이 오히려 부러울 지경이었다. 특히 조선인은 십장들은 물로 같은 동료 일본인으로부터도 짓밟히는 대우를 받았다. 구축함이 개 가공선을 경비하기 위해 출동했다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이 근방의 바다와 북부 사할린, 쿠릴 열도 부근까지 상세하게 측량하고 기후를 조사할 일이 더 큰 목적 같아요. 만일의 사태가 생기면 그걸 실수 없이 처리하기 위해서라거나 이건 비밀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쿠릴 열도의 제일 끝에 있는 섬에 몰래 대포랑 증유를 옮겨 놓았다고 했어요. 난 처음에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지만 지금까지 일본이 일으킨 전쟁은 어느 전쟁이든 실은 그 속을 까뒤집어 보면 모두 두세 명의 부자들이 그 대신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지시를 내리고 공기만 어떻게 억지로 갖다 붙여서 일으킨 것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돈이 될 것 같은 곳은 어떻게든 손에 넣고 싶어서 분주하게 움직인다니요. 위험한 자들이래요. 작가 고바야시 다키지는 한국인도 아니고 제1교포도 아닙니다. 순수한 일본인입니다. 일본인이나 다른 외국인이면 몰라도 한국인은 이 작품을 단순히 자본가와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갈등으로만 치부하면 안 됩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 조선 작가들도 말하기 어려웠던 조선 노동자의 짓밟히는 대우를 일본인이 글을 통해 사실을 밝힌 것이 중요합니다. 이 소설 제목이 개 가공선이냐 개공선이냐도 우리에겐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책은 1929년에 발표된 소설이니 우리 입장에서 반공과도 상관없는 소설입니다. 최근 홍범도 장군에 관한 이슈를 보면서 이 소설도 빨갱이 소설이라고 낙인 찍는 무지렁이들이 있을까봐 우려스러울 뿐입니다. 항해법의 적용도 받지 않고 공장이 아니라서 노동법의 적용도 받지 않는 무법지대계 가공선에서는 자본가의 개로 전락한 관리 감독관들의 횡포가 극에 달해가고 있었습니다. 더운 물로 송장을 닦기 위해 옷을 벗기자 몸뚱이에서 구역질이 날 것 같은 지독한 악취가 풍겼다. 그리고 소름 끼칠 정도로 새하얗고 납작한 이가 놓아서 줄줄이 달아나기 시작했다. 비늘 모양의 때가 뒤덮고 있는 몸뚱이는 마치 소나무가 드러누워 있는 것 같았다. 가슴에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나 있었다. 각기병이 심해지고 나서 자유로이 걸을 수 없게 되자 오줌 따위는 그 자리에서 싸버린 듯 지린내가 지독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똥통에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어떤 이야기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그때 불쑥 선임 어부가 잘난 척하며 말했다. 딱히 잘난 척한 것은 아니었지만 일반 어부가 듣기에는 화가 나는 말이었다. 게다가 선임 어부의 말상대인 일반 어부가 조금 취해 있었다. 뭐라고? 그는 느닷없이 고함을 질렀다. 너 뭐야? 너무 잘난 척하지 않는 게 신상에 좋을 텐데. 이게 자비를 나갔을 때 우리 4~5명이 널 바닷속에 던져버리는 것쯤은 식은 죽 먹기야. 그럼 끝이거든. 여긴 캄차카라고. 네가 어떻게 죽든 아무도 몰라. 선임한테 한 말이 아니었다. 그런데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모두 들으라는 듯이 소리를 질렀다. 입을 여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 지금까지 하던 다른 이야기도 그의 말에 뚝 끊겨버렸다. 그러나 이 말은 그저 허세를 부리며 떠들어댄 단순한 반말에 머무르지 않았다. 그것은 지금까지 굴종밖에 모르던 어부들을 뜻하지 않게 등 뒤에서 엄청난 힘으로 밀어서 앞으로 고꾸러뜨렸다. 어부들은 처음엔 당황한 듯 갈피를 잡지 못했다. 그것이 미처 몰랐던 자기 자신들의 힘이라는 것을 모르고 점심때가 지나 바다에 일던 큰 폭풍은 저녁때가 되면서 점점 잦아들었다. 감독관을 때려 눕힌다. 그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었다. 그런데 자기들의 손으로 그 일을 해냈다. 감독관은 평소 위험용으로 가지고 다니던 권총조차 쏘지 못했다. 폭언과 폭력, 협박과 공갈은 물론 살해 위협까지 당하고도 어쩔 수 없다며 분노를 사귀던 노동자들은 어이없게 죽음을 당하고 쓰레기처럼 바다에 내던져진 동료를 보고 마침내 분노를 폭발시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구축함이 다가오게 됩니다. 어둠이 깔리기 시작할 때였다. 해치 입구에서 볼을 서던 어부가 구축함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그는 황급히 똥통으로 뛰어왔다. 당했다. 학생 한 명이 용수철처럼 펄쩍 뛰어올랐다. 낯빛이 순식간에 변했다.
착각하지 마. 말더듬이가 웃기 시작했다. 지금 우리 상태와 처지, 그리고 요구 등을 장교들에게 상세히 설명해서 도움을 받는다면 오히려 이 파업은 우리에게 유리하게 해결할 수 있어. 자명한 일이야. 다른 사람도 그건 그래. 라며 동의했다. 우리나라의 군함이야. 우리 국민들의 편이라고. 아니야. 학생이 손을 흔들었다. 꽤 충격을 받은 듯 입술을 바르르 떨면서 말까지 더듬었다. 국민의 편이라고. 아니야. 우리에겐 우리 말고는 같은 편이 없어. 이제야 알았어. 우리 군함 좋아하네. 허풍이나 떠는 부자들의 앞잡이잖아. 국민의 편? 웃기고 자빠졌네. 똥이나 처먹어라. 국민을 지켜야 하는 군대는 과연 어느 편이었을까요? 갑자기 영화 서울의 봄이 떠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게 가공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무리에서 고바야시 다키지는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이 한 편의 작품은 식민지에서 자행된 자본주의 침입사의 한 페이지다. 1929년 3월 30일 일제강점기 당시 고바야시 다키지는게 가공선을 빌미로 에둘러 자신의 조국 일본이 저지른 만행을 세상에 알리려 했던 것입니다. 그게 가공선은 여러가지 의미와 교훈이 담겨있는 책이라 느껴졌습니다. 지금까지 고전계 가공선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그럼 다음 캔디맨의 고전 여행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